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이정원 박사님의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AOC들의 공동 관심사를 다른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좀 공유하고 또 생각을 교류하는 AOC 오픈 세미나 자리입니다. 이미 지난 1회차로 사회적 약자 AOC 주도로 대전국지재단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토크 세미나라는 오픈 세미나가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2회차로 인공지능 연구 학습 모임의 담당자이신 리더이신 이정원 박사님의 인공지능의 신경과학적 해석, 신경과학의 인공지능적 해석이라는 발제로 오늘 오픈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연구재단, 한밭대학교, 수능대학교 등 다른 외부 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원 선생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 쉬고 계속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 발표를 4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4일 동안 9시간, 6시간, 6시간 그리고 오늘 4시간 더 했기 때문에 어제 2시간 자고 20시간 이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표는 4개의 챕터, 토픽을 다루고 있고요. 목차라기보다는 이 정도 토픽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격자세포의 신경과학, 인공지능의 격자세포, 딥마인드의 야심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파고 2주년 리콜 세미나가 맞습니다. 이 AOC에서 이 자리에서 2년 전에 알파고 세미나를 했었고요. 네, 지금 추억에 잠겨가지고 항상 쓰던 글인데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알파고의 도전 긴급 공개 세미나라는 제목이었더라고요. 알파고의 도전. 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불과 2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세돌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와서 보면 저 제목이 참 재밌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맨 밑에 2, 3년 내 인간 이길 수도 있겠다. 이게 있는 걸 보니까 이 세미나를 저랑 이 앞에 계시는 손영석 박사님과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2년 전에. 저 말을 누가 했을까? 설마 내가 저런 걸 했을까? 찾아봤죠. 링크를 들어가서 읽어봤죠. 그랬더니 이 박사는 인간 지성이 2, 3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 제가 했더라고요. 그렇게 어리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 워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성, 무너지나 이런 말은 분명히 안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었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이 앞에 계시는 손 박사님이 그때의 세미나를 기획하셨고 제안해 주셨고 AOC로 등록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소식지에 실렸어요. 거기 보면은 손 박사님이 받은 충격을 동감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 믿고 애트리 독서 모임과 그 외 사람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싶어서 세미나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 독서 모임이에요. 2012년에 전국 독서노을 축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전국적인 독서 모임입니다. 여기 손 박사님 앉아 계시죠?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손 박사님 앉아 계시죠? 매주 한 7년째 매주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날 3일절이었는데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일주일 뒤에 알파고 이세돌이 바둑을 할 텐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었고 그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고요. 저는 알파고가 어떤 바둑을 둘 것인지를 그때 예측을 해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안 주실 때만 해도 제가 바둑 둘 줄 아는지 모르고
대단하셨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 모임이 2년 전에 애트리에 생겼던 제도인데요. AUC라는 학습 소모임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AUC를 준비해 주시는 변화소통실 안에 심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제가 썼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심적인 지원이 뭐냐고 물적 지원은 왜 없냐고 저는 정말로 심적인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기 때문에 강연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듯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약해주고 홍보해주고 참석 통행증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통행증도 만들어주시고 굉장히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거기 둘째 주에 앉아계시는 분이 심적 지원을 입력하면 거창한 제목의 세미나가 나오는 함수다 라고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보면 심적인 지원이 히든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세미나를 탄생하는 과정을 제가 40시간 정도 다시 시간을 좀 되돌려가지고요. 다시 2년 전인데요. 그때 만들었던 자료를 제가 슬라이드 쉐어에 공유를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PPT 파일을 열어보셨어요. 그 중에 조선일보 기자님이 되셔가지고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글을 좀 써달라고 그때 글을 써서 3월 8일이니까 이세돌 알파고 가족하기 하루 전 신문에 나갔습니다. 저수는 환점해주는 알파고 돌봄 중독. 그때 제가 사실 굉장히 긴 글을 써드렸어요. 13,000자를 써드렸는데 그 글을 굉장히 기자님이 아까워하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실어주시겠다. 한편 손 박사님은 신문이라고 같이 사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관심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리고 저는 그 긴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알파고는 어떻게 반응을 줄까라는 그 블로그 글이 일주일 만에 10만 관계를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KBS PD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둑 일곱 붙는 날 전날 저녁 전 퇴근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당장 KBS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녹화를 하자고.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화면을 틀어놓고 제가 서봉수 구단하고 마주 앉아서 따라두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설을 하는 컨셉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40분 동안 저를 설득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선배입니다. 눈사람 KBS 박대희 기자. 고등학교 1년 선배고 대학교도 같은 과라서 굉장히 친해요. 전화를 드렸어요. 김영선 PD라는 분께 전화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 괜찮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KBS를 가게 됐었는데요. 서봉수 구단하고 김창희 구단도 프로 사범이세요. 프로 사범이고 진행 3위를 보셨고 나머지 스태프분.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그 김영선 PD님. 지금 워싱턴 DC에 특파원으로 가 계십니다. 이제 3월 9일이 됐고 이세돌이 첫 돌을 놓으면서 바둑이 시작됐는데 저는 그 시간에 똑같이 바둑을 따라주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었겠죠. 바둑이 어떻게 저렇다 가면만 먹었다. 한편 우리 손 박사님께서는 애트리에서 감상회를 열었어요. 공개 감상회. 손 박사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때? 뭐 조금 더 자료 미리 몇 번 얘기하고 뭐라 하셨겠죠? 네. 아마 이분들은 기자님이신 것 같아요. 감상회를 했고 바둑이 끝나기 전에 바둑을 알잖아요. 졌다는 거 알았죠. 그때 저는 큰일 났다 그치.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대사가 나갔어요. 워딩이 큰일 났다. 정말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를 어쩌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허서비스는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고 말했을 정도의 대사건이었어요. 정말 큰일 났었죠. 너무 정신없고 예상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절대 저런 거 안 해야지 생각했는데 뭔가 막 TV 방송 카메라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KBS 9시 뉴스에 나간 거예요. 이세돌이 이겼으면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이기는 바람에 제가 9시 2분에 세 번째 꼭지로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걸 저희 아들이 신기하게 아빠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있고요. 알파고가 약간 이세돌을 갖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길 정도만 딱 이기고 있고 알파고의 숨은 실력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정신없는 와중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요. 한편 손 박사님은 페이스북에 오늘을 기억합니다. 2016년 3월 9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지금 보면 이게 올해 지난달 5월 3일이니까요. 페이스북 개발자 회의에 갔던 손재원 기자님이 어딜 가나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가면 지난 16년 알파고 모멘텀을 얘기한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정말 모멘텀을 일으켰던 인공지능 발전에 이세돌 한국 바둑계가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아요. 역사에 남을 일이 없던 거죠. 소마사님도 그 다음날 시를 쓰셨더라고요. 원래 이런 분이 아시는데 쌩 동돌이신데 제가 읽어도 될까요? 어떤 하루 오늘은 쾅 오늘 들었다. 사람들의 선입견이 깨지는 소리를 번쩍 눈이 부셨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우왕좌왕 혼란스러웠다.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는 익숙해진다. 그렇게 하루가 간다. 지금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저 알파고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알파고가 두 번의 바둑을 이기고 하루 쉬는 날 카이스트에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알파고가 이겼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서비스가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부학과 제가 박사학위를 한 학과인데요. 거기서 세미나를 했었고 그때 뭐 방송 카메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저도 여기서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3번을 지고 4번째 판에 1승을 합니다. 굉장히 환하게 웃었고 그때 전 국민이 이세돌 구단이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기뻐해줬고 이세돌의 그 78수 신의 한 수 그 5국 통틀어 가장 명장면이었던 그 78수가 이렇게 신의 한 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한 판 이기고 해피엔딩이 되었던 거 참 재밌는 일이죠. 다 그 사건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총정립한 기사를 또 썼어요. 그 아까 처음에 썼던 그 긴 글 새로 쓰긴 했는데요. 알파고의 바둑 정복기라는 컨셉으로 그 글을 썼고 주말판 통면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요. 2017년이 됐겠죠. 5월달이 돼서 그때 이세돌하고 붙을 당시에도 랭킹 1위 이때에도 랭킹 1위 허재 구단한테 알파고가 도전합니다. 이때 해설자가 이세돌 구단이 직접 해설을 하고 있고 허재 구단이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요. 이 마음을 저는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바둑을 두다가 푸르비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은 아마 바둑 역사상에 없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거대한 벽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때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던 알파고보다 훨씬 잘한 알파고였고요. 그리고 그해 10월 그래봐야 작년이지 인간의 기본을 학습하지 않고 바둑이란 게임을 마스터해버렸다 라는 네이처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을 제가 엠바고로 받아서 해설 기사를 또 써드렸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알파고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이 서문을 같이 읽으면서 알파고 제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논문을 받아들고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12시간 동안 글을 완성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자리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게 엠바고 그 네이처 논문, 알파고 논문에 대한 예우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 논문이 굉장히 놀라웠고 처음에 나왔던 알파고 논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하고 강력한 알파고 논문이었어요. 12시간이 저는 2시간처럼 느껴졌었고요. 알파고가 커제 구단을 3대0으로 이겼어요. 랭킹 1위 커제를 3대0으로 이겼고 바둑계를 공식적으로 공식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알파고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었고요. 알파고 제로는 그 전에 알파고 모든 버전 중에서도 정말 끝판왕이었어요. 알파고 제로가 커제 구단하고 대결했던 알파고 마스터를 90%의 승률에 제압하는 녀석입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던 알파고는 100대0으로 이긴 녀석이에요. 말도 안 되게 센 녀석이죠. 알파고 제로의 바둑 세계를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썼었구나. 더 놀라운 거는 마법바둑 같은 이유는 바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알파고 제로가 원숭이처럼 두기 시작하면서 학습을 했던 건데요. 불과 72시간 만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 커제 구단을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됐고 바둑 이론을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40일 동안 학습하니까 알파고 제로가 제가 표현하기로는 신의 위치에 올랐어요. 바둑에 신이 있다면 이 정도이지 않을까? 프로기사한테 2점, 3점 접어주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이런 글로 기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동안 선보였던 모든 알파고를 다 성능 구조를 비교하면서 알파고를 총정리하는 그때 엠바고 새벽 시간에 풀리길 기다려가지고 저도 블로그에 올렸었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던 기사가 연합뉴스에 나왔었어요. YTN에서도 방송이 된 거 보니까 알파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썼던 글은 알파고는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제목으로 제 브런치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요. 이 글도 6만 명 정도 조회를 했어요. 알파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대단했고 여기까지의 자세한 스토리는 제가 알파고와 함께한 놀라운 일주기라는 자료로 잘 정리를 해놨고요. 오늘은 또 1년 지나서 지난달입니다. 알파고의 새로운 논문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또 연합뉴스에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보다 마감이 하루 빨라요. 이걸 또 열심히 읽었어야 됐어요. 하루 전에 주셔가지고 이 논문을 읽을 시간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네이처 논문이고 네이처에서 쓴 기사고 딥마인드에서 내보낸 보도자료 3개를 받아서 저는 해설 기사를 쓰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AOC, GTA라는 AOC의 SOS 쳤습니다. 그랑 저랑 상관이 없는 GTA라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AOC이고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달에 공개학술대 CD 학회에 가서 애트리 부서원 조직이 아닌 AOC 동호회 소속으로 가서 세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차례차례 하고 왔어요. 이렇게 했던 소수정의 멤버들하고 같이 이 논문을 반나절 만에 읽고 덕분에 연구했어요. 넘사벽들 이런 코멘트를 주고받으면서 이 논문에 대한 또 해설 기사를 써서 연합뉴스에 내보냈는데요.
길찾기 인공지능인데 동물적인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길찾기 인공지능. 제가 코멘터리로 넣었던 내용은 뇌과학 분야의 중요한 질문을 AI 기술을 이용해 접근한 사례. 저는 정말 진정한 학문가 융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AI를 이용한 실험이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거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 진정한 학문가 융합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찾기, 방향감각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모세르라는 부부 과학자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쥐를 굉장히 사랑하는 과학자인데요. 이 두 분이 박사과정 때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리처드 모리스라는 사람하고 존 오키프라는 사람을 만나서 베스트 멘토였다. 그래서 같이 교류를 했던 선배들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리스 워터 메이즈라는 모리스 수중 미로라는 실험을 설계한 사람이고 존 오키프는 쥐에다가 신경 전극을 꽂아가지고 돌아다니는 동안 신호를 측정해서 뭔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존 오키프가 발견한 게 뭐냐면 1971년에 플레이스 셀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장소 세포. 쥐가 이런 공간, 그라운드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어떤 세포 하나가 쥐가 이 자리에 올 때만 유독 발화해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특정 세포가 이 자리에 올 때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 쥐 입장에서는 새로 만난 공간인데 어떤 특정한 세포가 그 장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71년도 발견이었고요. 이 모세르 부부가 존으로부터 플레이스 셀 레코딩한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수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래서 대학으로 교수로 가면서 자기들은 따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 옮기는 조건으로 니고시에이션을 했고 말 그대로 방공호, 지하 방공호의 랩을 꾸렸고 드디어 쥐의 브레인을 전극으로 폐마의 특정 세포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갖추었고 그러나 테크니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쥐의 집도 청소를 해야 됐고 쥐의 침대도 갈아줘야 됐고 브레인도 직접 잘라야 했고 그런 노가다 하면서 실험을 했던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쥐에다가 전극을 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전극을 심어요. 특정 세포를 타겟팅해서. 그러면 그 세포가 신호를 줄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케이지 안에 쥐를 넣어놓고 쥐가 돌아다닐 때마다 어떤 세포가 신호를 내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하얀 점은 이 전극이 꽂혀있는 그 세포가 발화할 때 쥐의 위치를 찍어 놓은 겁니다. 원래 비디오에다가 위에다가 오버레이해서 찍은 거죠. 쥐가 막 움직여요. 막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자리에 갔을 때 그 세포가 이 자리에 갔을 때 그 세포가 이 자리에 갔을 때 그 세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도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어떤 좌표를 설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건 격자세포라고 합니다. 좌표, 격자, 그리드. 플레이스에 대한 감각. 쥐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어떤 특정 세포 하나가 쥐가 여기 갈 때만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육각형, 헥사고널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게 격자세포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각각의 세포, 격자세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세포가 그 레졸루션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어떤 격자세포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어떤 격자세포는 조밀하게 헥사고널한 패턴을 만들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를 조합하면 뭔가 특정 위치를 타겟팅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연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죠. 이 발견이 지난 10년간 10개의 빅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는데요. MIT 보고서요. 71년에 존 오케프가 플레이스 셀이라는 거를 해마에서 발견해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개념은 플레이스 셀로 하나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2005년에 너무 신기한 게 발견된 거죠. 그게 격자세포라는 거죠. 얘는 해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피질에, 콜텍스에. 이 발견은 우리가 브레인의 그 싱글 셀을 레코딩하는 기술을 적용한 역사 이래 가장 놀라운 발견이다 라고 누가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연구가 노벨상을 2014년에 받습니다. 존 오키프의 71년 플레이스 셀 발견한 공로로, 오세르 부부가 2005년에 그리드 셀을 발견한 공로로 201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플레이스 셀은 어떤 특정한 한 위치, 격자세포는 이런 말 그대로 격자. 노벨상 시상식에서 두 딸과 함께 유레카라는 순간이 있다고들 하는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순간은 없었다. 한동안 그 정체를 몰랐다고 해요. 그냥 플레이스 셀의 일종인가 보다 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격자세포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그들에게 노벨상을 갖다 준 건데요. 이 사람들이 그리드셀이라는 말을 붙였고, 그 패턴을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못 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몰랐어요. 차이니스 체커보드 별 모양 그거 같은 격자세포가 있더라. 한글로 된 자료를 보면 장소세포, 뇌에서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했고요. 격자세포, 뇌의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세포를 발견했다. 두 개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실은 더 있습니다. 바운더리 셀, 올더 셀이라고도 하고 바운더리라고도 하고, 셀, 플레이스 셀, 그리드 셀, 그리고 헤드 디렉션 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바로 하는 세포가 또 따로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가면서 감장을 쳐다보지 않아요. 펜스를 쳐다보지 않고 내 속도와 방향만을 가지고 내가 어디쯤 있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공만 열심히 보고 가는데 펜스가 어딘지 딱 알고 팔을 짚습니다. 그리드 셀, 플레이스 셀, 특히 보더 셀, 바운더리 셀이 이때 딱 발화했을 것 같죠? 그런 셀들이 이런 능력을 내가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만을 가지고 내 위치를 스스로 알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 셀 간의 그 이동, 신호 이동 전달 경로를 보면 헤드 디렉션 셀하고 바운더리 셀하고 그리드 셀이 다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플레이스 셀에 도움을 주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위치 아는 거에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쥐가 태어나고서 12일째 디렉셔널 셀, 헤드 디렉션 셀, 16일째 플레이스 셀,
20일째 그리드셀이 발생한다고 까지도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그리드셀이 가장 뭔가 고급진 기술인 거죠. 가장 늦게 발생되니까. 근데 이 플레이스셀하고 그리드셀은 위치가 달라요. 플레이스셀은 해마 안에 있습니다. 해마, 히포캠퍼스. 그리드셀은 해마 주변에 있는 콜텍스에 있어요. 배는 피지. 이게 또 굉장히 또 신기한 건데요. 히포캠퍼스는 원래 장소나 위치를 알게 하는 뇌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택시 드라이버,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히포캠퍼스가 택시 경력이 오래될수록 점점 커져요. 재밌는 거는 버스 기사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루트로만 다니는 버스 기사는 히포캠퍼스가 커지지 않아요. 일반인하고 차이가 나고요, 택시 기사는. 그래서 히포캠퍼스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히포캠퍼스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베네피질에서 엔토리널 콜텍스라는 데서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미처 몰랐죠. 히포캠퍼스에서 무슨 열심히 해보다가 계속 예측하고 어긋나서 여기를 탐색을 하게 된 거죠. 모세르 부부가. 또 보면은 이 히포캠퍼스에서 해마에서 플레이스셀 그 옆에 있는 엔토리널 콜텍스 뇌 후각 피질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전차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2004년에 모세르 부부가 냈던 그 노벨상 받았던 사이언스 논문입니다. 엔토리널 콜텍스인데 라이노가 뭐죠? 동물 중에 하나예요. 코뿔소. 코뿔소로 라이노라고 해요. 이게 말 그대로 후각 피질인 거죠. 진짜로. 내 후각 피질. 해마가 있고요. 내 후각 피질이 해마에서 코 쪽으로, 앞쪽으로 보는 방향에 붙어가 있습니다. 코에서, 그러니까 뇌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예요. 거기가. 보면은 해마가 있고요. 해마는 뭐죠? 기억하고 장소, 에피소딩 메모리 만들고 단기 기억 만들고 그런 기억들이 감정에 관련하는 아믹달라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태그가 붙으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후각 피질은 코에서 넘어오는 그 화학 신호를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냄새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죠? 프루트 효과라고, 마들렌 효과라고도 하고, 마르테 프루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이 마들렌을 딱 먹어보는 순간 과거로 뿡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한번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다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아주머니가 곧잘 홍차나 보리수차에 적셔서 주던 마들렌 과자 조각의 맛이 없다. 실제로 그 마들렌을 맛보기 전 눈으로 보기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 냄새와 맛이 어떤 파워가 있냐면 연약하지만 생생하고 비물질적이지만 보다 집요하고 충실한 냄새와 맛이 그 마들렌에 담겨 있었고, 보리수차에 적신 그 마들렌 한 조각의 맛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과거로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이거 보셨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박철민 편. 박철민의 어머니가 치매로 지금 기억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서 엄마 집밥, 엄마 손 밥상을 부탁을 했어요. 조기매운탕, 가지무침, 카스테라를 주문을 합니다. 그 조기매운탕 국물을 먹어보면 이제 모양의 맛, 그 향, 벌써 울컥하죠? 가지무침을 먹어보고서 그때 그 맛이
만나고 이제 거의 이제 울기 직전인데요. 추억들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 냄새와 함께. 맛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냄새에 영향을 받는 거고. 마지막에 카스테라를 먹으려고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생활이. 그래서 카스테라도 제대로 맛있게 못 만들었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만들어줬던 저 카스테라를 맛보고서 이제 거의 오열을 하는 바람에 출연자들도 다 울리고 저도 뭐 여러 번 돌려봤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코로부터 들어오는 이 향이라는 것이 아믹딜라가 바로 앞에 있고 해마가 바로 붙어 있고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모션과 메모리를 관장하거든요. 내가 이모션을 담고 있는 그 메모리를 확 환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후각 시스템은 시각, 청각 다른 시스템하고 다르게 그 연합 통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연결됩니다. 후각 시스템이 가장 진화적으로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원시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길 찾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길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보통 길 찾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을 자기 머릿속에 넣고 방향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벡터베이스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에서 왼쪽, 두 블럭 가서 오른쪽 이렇게 랜드마크를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뭐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같이 쓰죠. 보통은 남녀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미로라고 하면은 T메이즈, Y메이즈, 이건 CCT메이즈라고 이런 미로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방향 감각을 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랜드마크한 의사결정이어서 모리스 워터메이즈 미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수중 미로를. 여기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쥐를 물속에 떨어뜨려 놓고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알려줘요. 처음에는 플랫폼이 쥐의 눈에 보여요. 헤엄을 잘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 쥐가 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몇 번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얘가 거기를 잘 찾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물을 점점 많이 들이부어서 이 플랫폼을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얀 물감을 뿌려가지고 물을 흐리게 만듭니다. 순전히 감에 의존해서 여기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쥐의 공간에 대한 학습과 기억을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뭐 랜드마크를 놓기도 하고 안 놓기도 하고 실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쥐가 원래 수영을 잘합니다. 빠져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쥐가 가면은 우리는 마우스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쥐들은 다 웻쥐예요. 아일랜드에서 온 에밀리를 워싱턴 DC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는데 왓을 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 왓이 웻이었어요. A를 I로 발음하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그 글쥐 웻이고 만화에 나오는 귀여운 생쥐가 마우스. 얘는 성격도 달라요. 웻은 소심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갔던 길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 하고, 마우스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깜빡거리면서 돌아다녀서 사실은 자기가 그 목적지를 안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떠서 수영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이 웻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비디오 카메라를 위해서 찍은 다음에 얘가 움직이는 곡선을 보면서 얘가 한 번에 찾아가는지 헤매다가 가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딥마인드에 지난달에 나왔던 네이처 논문인데, 벡터 베이스 내비게이션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리드 라이크 표상, 그리드 셀을 가지고 있는, 이게 딥마인드 내이처입니다. 이 논문에 그림이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 그림 4개를 쭉 넘겨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겨 1은 지도학습을 한 신경망에서 격자세포를 발견했다. 격자세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신경망을 돌리는데요.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을 입력으로 넣어주고 현재의 위치와 헤드 디렉션을 출력으로,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계속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잘 따라가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삐뚤삐뚤하지만 잘 따라가죠. 학습한 대로. 트레이닝 하기 전과 트레이닝 하기 후에 이 에러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잘 따라갑니다. 지금의 가고 있는 방향과 속도만으로 위치를 계산하는 것을 패스 인테그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냥 정답하고 데이터만 주고 학습을 통해서 이걸 한 거죠. 중요한 거는 거기 신경망 안에 레이어를 까보니까 512개 레이어를 까보니까 여기에 25%나 그리드셀 같은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신경망 안에 있는 어떤 노드, 세포에 해당하는 노드가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드랍아웃 있잖아요. 힌튼 교수가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성능을 혁신적으로 높였던 한 가지 기술인데,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죠. 드랍아웃을 하지 않으면 그리드셀이 안 나와요. 드랍아웃을 하면 그리드셀이 나와. 좀 더 크게 보면 여기는 그리드셀이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드셀이죠. 많죠. 이런 것들 다 그리드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더셀. 그죠? 꼭지점에 있을 때 나타나는 셀들. 플레이스 셀, 보더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그리드셀이 안 보여요. 그리드셀이 25%니까 가장 많고, 실제로 뇌에도 그리드셀이 가장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인공지능을 그냥 학습을 돌렸을 뿐인데, 걔가 공간을 표상하는 방식이 우리 뇌에 있는 그리드셀하고 똑같다는 거죠. 심지어 이 육각형인 것까지 똑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 넣어준 게 아닌 이 발견한 그리드셀 신경망을 강화학습 에이전트에 집어넣어줬더니 얘가 성능이 개선됐다. 이게 피겨 2예요. 올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인데요. 벡터 크리틱이라고 강화학습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여기서 방금 그 학습한 그 신경망에서 마지막에 그리드셀 나오는 부분, 걔를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드셀이 나오는 그 학습된 신경망에서 그리드 코드만, 그러니까 그리드셀에 해당하는 그 셀 노드들의 발화 패턴이 그리드 코드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셀이 어떻게 발화했는지 그 패턴을 넣어주면 이 강화학습, 원래 강화학습만 하는 것보다 얘를 넣어주면 엄청 잘한다. 현재 위치에서의 그리드 코드, 그러니까 공간 표상, 격자 표상과 이 친구가 어쩌다가 목표 지점에 잘 도착했을 때 그때 그리드 코드, 그때 그러니까 목적지에 갔을 때 격자 표상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드셀을 넣어주지 않은 애보다 그리드셀이 있는 애가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잘하고요. 이것이 벡터 베이스드 내비게이션 가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실험들을 딥마인드는 계속합니다. 벡터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내가 에이전트가 여기 있는데 동서남북이 딱 있고 딱
딱 전국에서 내가 몇 도 틀어져 있는지를 아는 그 감각과 목표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를 아는 감각이에요. 그 두 가지 감각이 있으면 벡터 베이스 내비게이션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뭐 랜드마크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인 거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리드 코드, 그리고 목적지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의 그리드 코드를 기억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내가 시작 지점이 달라져도 목표 지점을 잘 찾아가요.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여기저기 옮겨놔도 뭐를 찾아갑니다. 그리드 코드를 넣어주는 강학습 에이전트. 그리고 여기에 목적지에 그리드 코드를 넣어주잖아요. 얘를 페이크 고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랜덤하게 틀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빼빼빼 돕니다. 계속 갈 곳을 잃어버리고요. 다시 한번 보면 그리드 셀 다 쓴 거 진한 파란색, 그리드 코드, 목적지에 그리드 코드를 넣어주지 않은 거, 그리고 기존의 강화학습 에이전트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점선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던 거죠. 그럼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드 코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 거죠.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목적지까지 얼만큼 거리를 추정하고 있냐? 추정값이 그리드 코드를 쓰지 않은 에이전트보다 훨씬 정확하고, 방위 추정, 내가 목적지로 어느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도 원래 강화학습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거리 추정과 방위 추정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드 셀이. 피겨 3은 VR 환경에서 미루 탐색하는 또 환경을 주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런 미로예요. 말 그대로 미로죠. 그리고 얘는 문이 막 열렸다 닫혔다 막 하는 그런 문이 달린 미로예요. 그런 환경에서 사람도 게임처럼 할 수가 있겠죠. 길찾기. 그러면 그리드셀을 쓴 것들은 사람보다 잘하고, 그죠? 그리드셀을 빼면 성능이 확 떨어지고. 역시 여기서도 그냥 이 벽이 있든 말든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방위를 추적하는데 훨씬 탁월하다. 그리드셀이라는 놈이 있으면. 심지어 목적지까지 가는 그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혀 가보지 않은 목적지도 찾아갈 수 있다. 피겨사는 또 재밌는 건데요.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길을 어떻게 찾아가냐? 지름길을 찾아간다고. 두 가지의 메이즈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학습할 때는 문을 5번 문만 열어놓고 1, 2, 3, 4 다 닫아놔요. 그럼 이 강학습 에이전트는 어쨌든 이 길로 가도록 계속 학습을 할 거죠. 그러다가 문을 확 다 열어버려요. 열어버리면 얘가 원래 학습한 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지름길이 있으면 지름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벡터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이죠. 내가 알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동물적인 방향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번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래서 2번이나 3번으로 학습을 하죠. 문을 다 열어주면 1번 문으로 통과해서 갑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찾아내는 거죠. 이 그리드셀에 대한 10년간, 그러니까 발견된 지도 1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10년간의 리뷰 논문을 보면, 이 모세르 박사, 두 박사가 쓴 거죠. 리뷰를 보면, 2005년, 10년밖에 안 됐고, 우리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드셀이 내비게이션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신경과학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실험이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벡터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드셀이. 우리가 마우스 생쥐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대답을 해줍니다. 뇌 속의 GPS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썼던 글은 격자세포는 길찾기 과정에서 직선거리와 방위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는 이게 의학적인 이론들, 알려진 사실들을 인공지능에 접목하는 것은 많이 하려고 생각은 많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시도예요.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뇌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자, 그럼 챕터를 또 넘어가서, 그럼 얘 마지막 챕터죠. 딥마인드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일단 그 패턴을 봤는데 그게 그리드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걸 거기다 집어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길래? 허서비스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CEO고, 결국 인공지능 역사에서, 바둑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었죠. 이 허서비스가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UCL 재밌죠? 존 오키프가 플레이스 셀을 발견했던 존 오키프가 UCL 교수거든요. UCL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사람. 그래서 양력에 보면 PhD를 Cognitive Neuroscience라고 신경과학으로 받았고, 박사학위 논문이 Neural Process Underlying Episodic Memory, 해마 기억을 연구한. 그리고 지도교수가 엘리너 맥과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너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존 오키프하고 내비게이션 네트워크 논문을 1998년 사이언스 논문을 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계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굉장히 뿌리 깊은 학문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2009년에 허서비스가 박사학위 논문은 Cognitive Neuroscience로 에피소딕 메모리를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들춰보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마 그림이죠. 여기 엔토리널 콜텍스, 여기 EC 여기 있죠. 내수각 피질. 존 오키프의 플레이스 셀을 리뷰하고 있고요. 코그니티브 맵 시오리라는 것을 지금 리터러처 리뷰를 하고 있죠. 플레이스 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허서비스가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셀이라는 것도 발견됐더라. 이때는 불과 몇 년 전이니까 엔토리노 콜텍스에서 저런 게 발견됐는데 모세를 한 사람이 굉장히 신기하다. 그리드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자기 연구는 뭐냐면 이 가상 환경에서 이 위치에 갔을 때 그 기억하는 메커니즘, 해마가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허서비스는 전극을 직접 꽂아서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fMRI 영상을 찍어가지고 fMRI 영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멀티베리 패턴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허서비스가 했던 연구들을 보면 기억에 대한 신경 메커니즘 연구, Neural Basis of Episodic Memory, 그리고 브레인의 기억과 상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fMRI 영상 뉴로이미징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 전공이 이쪽인데요. 허서비스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기억과 상상에 관한 해마 기능 연구.
그죠? 기억상실. 해마 신경신호 디코딩 연구. 디코딩 뉴로널 양성불. 히포캠퍼스. 일단 허서비스가 일제자로 쓴 것. 그리고 2009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요. 2009년이 언제냐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머신러닝, 인공지능 역사에서 딥러닝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딥러닝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2년이죠.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힌튼 교수 등등이 딥러닝을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허서비스는 2010년에 딥마인드를 창업합니다. 인텔리전스를 풀고 싶다. 그래서 세계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죠. 그리고 창업한 이후에도 13년까지 계속 신경과학 세레브럴 콜텍스라는 저널에 계속 논문을 내요. 이런 논문들을 뇌 영상, 뉴로 이미징 그리고 2013년에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게임 푸는 걸 보여줘요. 처음으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처음으로 보여줬고 얘는 그냥 워크샵에서 립스 워크샵에서 공개된 거예요. 7개 게임에 대해서 그걸 보고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했죠. 그거 보고 구글이 얼마냐 4억 달러 4,800억 원 구글에 인수됐다. 당시만 해도 딥마인드는 큰 돈을 벌고 있지 못했지만 아무 매출이 없었어요. 큰 돈을 벌고 있지 못했지만 구글은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보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다. 과연 천문학적인 금액일까요? 이로부터 2년 후에 서울에 알파고가 왔을 때 1국 이기고 2국 이기는 그 하루 사이에 4.39% 주가가 상승해요. 구글의 주가가. 이게 얼마냐면 58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구글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이때 얼마예요? 지금 1,100달러예요. 구글 알파벳. 14년 그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했을 당시에 많은 인텔, 구글, 페이스북,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을 이제 막 사재기 하기 시작한 시점, 굉장히 빠른 시점에 구글이 딥마인드 인수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진 않았겠지만 아타리 문제 푸는 거 하나 보고. 근데 그 당시 5천억이란 돈은 꽤 큰 돈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딥마인드 걔네들이 뭐길래 구글이 샀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 아티클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국 기사를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딥마인드가 뭐 하는지 비밀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딥마인드 걔네들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인식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딥마인드가 네이처 논문을 처음으로 첫 네이처 논문을 냅니다. 인간만큼 잘하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리고 DQN을 특허를 등록을 하고요. 이때 49개인가 아타리 게임을 다 풀었어요. 여기 100이 뭐냐면 인간 중에 잘하는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보다 잘하는 것들은 여기보다 위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인간보다 잘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고요. 회색은 기존의 인공지능, 파란색은 딥마인드가 새로 제안한 DQN이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벽돌깨기, 브레이크아웃이 여기 있죠? 기존의 인공지능으로 강화학습으로 전혀 못 풀던 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차이로. 그리고 2016년에 첫 알파고 네이처 논문이 나왔어요. 데이비드 실버라는 사람이 일저자고요. 이때 그 유명한 정책만 같지만 롯데트릴 트리컬 탄생
그리고 3월에 이세돌 구단을 꺾었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해 딥스 제가 제 표에 있는 인베이전이라고 아니 논문 20개가 없애되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애트리 전체에서 내도 20개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을 안 해봤지만 알파고가 너무 쓰려고 그러니까 막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쿠키런 게임을 AI로 구현하는 그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그 네이버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쿠키런 AI에 들어가는 기술 8가지를 리스팅하는데 그 중에 6개가 딥마인드일 거예요. 엄청난 거죠. 2013, 15, 15, 15, 16. 이때 강학습 기술 딥마인드가 엄청나게 2017년에 화재 구단을 울렸죠. 무릎을 꿇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그리고 그해 10월에 알파고 제로 논문 나왔죠. 이거는 커제를 이긴 알파고보다 훨씬 잘하는 알파고.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신의 위치에 올라니까. 그럼 딥마인드 얘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계속 궁금증이 들어서 얘네들의 비전은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을 융합하는 거예요. Combining 머신 러닝과 시스템 뉴럴 사이언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근데 이걸 말로만 하지 딥마인드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비스가 상상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열쇠다. 뉴로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 아이디어에 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한번 집어넣자. 서비스가 논문에서 기억과 상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랬었잖아요. 에이전트가 상상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는 새로운 논문을 딥마인드에서 냈다. 인공지능이 상상한다. 이거 브레이크아웃 동영상 유명하잖아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14년에 그 개발자 회의에서 나왔던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데모 직후에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사비스가 얘기를 하고요. 그 바로 다음에 히포캠퍼스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아키텍처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창업자가 3명이었어요. 한 사람, 레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쉐인 레그. 그 사람이 스위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을 했고, 하사비스랑 언제 만났냐면, UCL 개츠비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만났어요. 코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 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사비스는 더 나아가서 뉴로사이언스의 AI가 헬프 앤 인플루언스 이치하다. 서로 뉴로사이언스가 AI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AI도 뉴로사이언스에 도움을 줄 거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 좀 잘 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12년에 네이처의 하사비스가 짧은 글을 여러 사람하고 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되는 짧은 글을 실었는데요. 여기 보면 허서비스 2012년이니까 딥마인드를 아무도 모를 때죠. 구글에게 이수되기도 전이죠. 뉴로사이언티스트라고 돼 있고 체스 마스터죠. 체스 챔피언.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브레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별 관심이 없다. 이거노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리드셀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관심이 없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인이 워킹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AI 연구자들이 브레인 최신 연구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뉴로사이언스
실험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허서비스. 예를 들면 어떻게 추상적인 컨셉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뉴로사이언티픽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브레인을 이해하는, 미스테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다 얘기를 했어요. 2012년. 딥마인드는 그래서 뉴로사이언스 팀이 따로 있습니다. 뉴로사이언스 팀이에요. 논문했다고 자랑하는데. 이 매튜 드위닉 이 사람이 뉴로사이언스 팀의 디렉터고요. 이런 논문을 쓰는 거죠. 도파민 시스템의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보상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시스템과 프리프론탈 콜텍스 대뇌피질의 전전두엽과의 관계, 인터랙션에 대해서 논문을 냈다. 뭐 이런 논문을 내요. 불과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이런 제목을 허서비스랑 원트닉스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그 내비게이션 그 논문을 이제 그리드셀이 인공지능에도 사용된다. 트위터 날리고요. 그리드셀의 컴퓨테이셔널 펑션이 많은 부분 미스테리로 남아있었는데 10년 동안 발견된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얻은 것 같다 라는 커멘트를 달면서 트윗하십니다. 딥마인드가 5개의 네이처 논문을 냈는데요. 거의 매년 15, 16, 16, 17, 18 거의 매년 한 편씩 내고 있는데요. 2편은 알파고예요.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맨 처음 거는 아타리 게임 풀었던 DQN이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신경망, 그리고 그리드-라이크 디퍼렌테이션을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이것은 분명 브레인에서 영향을 받아서 한 연구됐고, 그 같은 기간에 뉴런,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뉴런,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뉴런,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뉴런에 임팩트 팩터 15, 17 되는 저널들이에요. 메모리, 이 향기, 오돌, 그리고 비주얼 네트워크, HCC라고 판단, 의사결정하는데 연관되는 피질이에요. HCC, 러닝,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전두엽, 뉴로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 AI에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컬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AI와 아카데미의 컬라보레이션인데, 그래서 하이브리드 컬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카데미, 롱텀, 사이언티픽한 띵킹 오브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빠르고 집중된 스타트업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앰비션을 드러내고 있고, 하이브리드 컬처라는 것이 롱텀, 스피드 이렇게 있고, 사이언스를 어드밴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허서비스 인터뷰를 보면 쭉쭉쭉 보고, 그래서 나는 AI,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가 큰 영감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는 PhD로 뉴로사이언스를 전공했다, 공부했다, 연구했다. 그리고 우리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AI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딥마인드의 야심은, 허서비스의 야심은 이런 겁니다. 허서비스는 사이언티픽한 호기심, 사이언티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계정복이 속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그 원천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컬처를 가지고 있고, 롱텀한 사이언티픽한 아카데믹한 컬처가 있는 반면에 스피드하고 포커스된 스타트업 컬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이 브레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허서비스의 방식. 그래서 이 논문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오늘 세미나를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논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허서비스가 UCL에서 뉴로사이언스를 할 때부터 품어왔던 그 호기심, 2007년부터 18년까지의 그 지속적인 호기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 각각 다른 것을 보고 있을 텐데 서로 알고 있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서로 얘기를 해야 되죠.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한 발짝 뒤로 더 멀리, 그리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위대한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뇌의 비밀을 밝혀줄 위대한 모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강민 선생님 질문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네, 우선은 강의를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호미학 학습을 미리 네. 신청 못했다가 오후 2시경에 패고 이 박사님 글을 보고 16시간의 열정에 감동해가지고 네.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처음 듣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 박사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셨고 여러 가지 예측도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이 박사님한테 어떤 영향이 줬으며 그러한 영향의 결과로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뉴로사이언스를 공부를 했고요. 예. 물론 딥마인드의 영향은 아니지만 저도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도 강화학습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강화학습으로 쉬운 문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풀면서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동료들하고 AUC에서 스터디하고 저희 토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박사님 회부 글 보기 직전에 도서관에서 이제 신경관 관련 책을 들어가지고 읽고 있었거든요. 거기 읽다 보니까 자기 지도 학습이라는 거 있죠. SOM이라고. SOM 제가 스펠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혹시 딥마인딩 있죠. 아까 사전 지식 없이 자기 학습하는 거하고 무슨 영향이 있나요? 좀 다른데요. 다른 저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고 좀 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방영환님. 기술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질문하기예요? 쉽게 질문할 때, 네. 그 아까 그냥 처음 이제 G 네. 실험에서 네. 그 격자세포나 아니면 플레이스셀 얘기를 할 때 특정 장소에 갔을 때 발화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로 그 실험할 때는 그 전기적 신호가 거기서 뭔가 일어난다는 걸로 이제 센싱이 됐을 텐데, 그리고 실제 딥마인드가 이번에 나온 논문에서 이제 그 자기 그 네트워크 안에서 그 격자세포가 나타난다는 거는 특정 이제 컨디션이 됐을 때 해당되는 노드가에서 코에피션트가 러닝이 됐다는 의미 같은데, 네. 그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지금까지는 뉴로사이언스 쪽에서는 격자세포라든가 플레이세포라든가 아까 뭐 헤드 디렉션이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메커니즘이 미스터리인 것이 되게 많았다 네. 라고 했는데, 지금 AIS 네트워크에서 그 격자세포가 러닝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건 네. 대부분의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를 그런 좀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격자세포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차에서 쓰이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GPS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기초 네. 기술이 된 거죠. 네. 맞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리드셀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뇌의 기능 연구할 때 제일 먼저 해보는 일이 특정 기능을 하는 걸로 예상되는 그 신경 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윤리적으로 연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명한 환자들이 있어요. 뭐 철근을 맞아서 해마가 파괴된 사람도 있고 전전두엽이 날아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아, 그 부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쥐에 대해서는 특정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레전이라고 해요. 죽이거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거나 그 노드를 킬 해버리는 실험들을 하는데 인공지능 신경망에서는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경찰세포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패턴을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허서비스가 할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해서 네이처 논문을 쓴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서비스가 최근에 뭐 네이처나 뭐 이제 그 논문을 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수많은 뉴로사이언스들은 더 많이 낸 얘기거든요. 그건 아직 일부고 결국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로 유명한 헨리 머크레인 같은 사람은 스파이크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타이밍 is everything. 그래서 뉴로모픽 사람들이 다 매달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블루브레인 프로젝트 끝나고는 타이밍 is not everything.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뉴로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많은 테크니컬한 절벽 이런 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하서비스가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갈 거냐? 사실은 그 어떤 벽에 부딪히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리뷰가 될 필요성이 훨씬 있지 않을까. 네, 연구를 해본 사람만이 그 또 벽을 알겠죠. 그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랑은 허서비스의 어프로치는 다르다고 스스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 클로즈리 그 인터랙션을 보는 게 아니라 허서비스는 좀 더 시스테믹한 메커니즘을 보는 데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토픽이 몇 개 있어요. 어텐션하고 뭐 이미지네이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서비스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엔그램 셀도 사실은 엔그램 셀 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직도 모르거든요. 아직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하고 사실 병행돼야 되는데 네.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많이 들어요. 뉴로사이언스 안에서도 너무 괴리가 커요. 현미경 보는 사람하고 MRI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대화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건데 AI 연구자와는 훨씬 더 먼 거리가 있고 그것을 동시에 해본 사람만이 저는 그나마 진전 AI 연구에 있어서 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같은 상에서 아시셔도 그 AI하고 실제 인간의 뇌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격자 그럴 격자 웨이트 값을 그리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실제 뇌가 인공신경망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하시는 말씀은 인간을 잘 알면 AI를 말씀이고 네. 지금 보려면 AI가 오히려 이제 사람의 뇌를 이해하는데 또 진단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연관성이 한 얼마나 있을까? 인간의 뇌와 AI의 시스템은 많이 다른데 예. 우리가 어떻게 거기 서로 예.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이 하늘 날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가 이제 새에 날겠을 힘에는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방향의 접근을 통해서 하늘 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애를 잘하는 게 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네. 케이스 중에 이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다 있겠죠. 우리가 벡터 베이스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랜드마크 베이스 내비게이션 사용하듯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다 하는데 딥마인드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인간의 뇌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룹에서 인공지능을 지금 잘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의 시스템과 인간의 뇌는 분명히 다르죠. 생쥐의 뇌와 인간의 뇌도 분명히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거기에 생쥐에도 있는 글리셀이 인간한테도 있거든요. 원숭이한테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포유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같이 가지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기능은 훨씬 중요한 기능일 것이고, 그 기능을 우리가 따서 AI에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네이처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뇌의 기능은 아주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어프로치가 같이 가고 있을 때 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밭대학교에서 네. 이쪽 전공은 아닌데 저의 전공은 건축하고 도시교육. 네. 근데 오늘 그 발표하시는 거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특징이 뭐냐면 그 그리드셋 육각형의 모양. 이 모양이 저희 도시계획에서 나타나요. 처음에 도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쭉 추적을 해보면 육각형의 모양으로 사람의 그 정주 패턴이 나타나요. 네. 그게 이제 센트럴 프레이스 티어리예요. 저희 쪽에서. 네. 그래서 이 육각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 사람이 사는 롱텀의 히스토리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 공간이 육각형으로 의미가 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똑같이 사람의 뇌에서도 저게 나타나고 있어서 두 개의 연관성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네.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도시가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인구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디클라인의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 쇠퇴의 문제가 생기는데 80% 정도의 도시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생길 때 도시가 하나 생겼다가 주변에 삼각형으로 생겼다가 이게 육각형으로 생기고 서비스 레이어도 달라요. 이것도 기능 자체도 달라요. 뭐 큰 도시는 병원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논산까지 커버를 한다. 논산에서는 슈퍼 하나만 커버를 한다. 네, 뭐 이 서울에 레이어도 도시가 굉장히 있겠죠. 달라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게 이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도시의 생성과 소멸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거꾸로 쇠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날지를 밝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언뜻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질문은 AI의 에이전트를 만들 때 만약에 그런 도시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얘기를 할 때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그 안에 지금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는 건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격자세포가 나타날 때 그 조건들, 예. 변수들, 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신경망의 특성상 그걸 하나씩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 도시도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왜 어렵겠죠. 거기에 그 오케이션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생성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육각형이 나타나거든요. 주첩의 원리로 육각형이 육각형을 또 얻고 해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쇠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쇠퇴를 할 때 이게 쇠퇴 패턴을 거꾸로
생성과 거꾸로 역주정을 하면 이걸 추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에이전트를 집어넣을 때 속성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속성들이 도대체 뭐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그 육각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패턴이라면 왜 육각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데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너무 어렵나요? 물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인간에는 육각형이라는 그 형태가 없으니까요. 분명히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우리 시각 피질에서도 그 육각형 형태로 우리가 보는 그 엣지 정보를 그 다음 피질로 넘겨줄 때 육각형 형태의 모아르 간섭 현상을 활용해서 넘겨주는 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데요. 거기서도 육각형이 분명히 나타나는 걸 봐서 시각 피질에서도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아직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인과 부자 연구소라고 해서 자기개발이랑 사람들 마음을 스스로 바라보는 그런 것에 관해서 유튜브하고 그리고 교육 코칭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포스터 보고 어떻게 하다가 생각 이런 얘기 나와서 그냥 와봤는데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말을 못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인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가 안 됐는지 어디서 안 풀리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것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까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AI가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요새 뭐 되게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들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좌절감이 들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데이터를 사람한테 주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좀 객관적으로 나는 본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게 그런 게 보통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AI가 그런 것까지도 아까 추상적 개념을 배운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런 인문학적인 거나 그런 마음에 관련된 것까지도 나중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호르몬의 문제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거에 대한 진전과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예. 근데 얼마나 나중일지 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요? 진전이 있을 리가 없죠. 얼마나 나중일지는 모르고요. 아직은 AI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근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면 마음이 뭐 좋다, 슬프다 이런 데이터만 많으면 인공지능이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 기계냐 인공지능이냐 구분할 수 있느냐 없냐 그 문제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 마음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동물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뭐 디마인드 논문을 보면 사이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 인공지능도 마인드가 있다라고 할 정도까지 왔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런 감정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표현하는 게 그게 사람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건 가치 문제인 거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암만 정말 치밀하게 내 상태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심리학을 전공해서 무슨 그
그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것 이상의 대답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스스로가 네가 사람도 아닌데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못하면 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네. 인공지능을 사람과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걸 없었어요. 사람을 뛰어넘는 훨씬 더 뛰어넘는 걸 하고 싶거든요. 네. 이제 연구하시는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나올 때 지도학습, 강학습, 사회학습 그걸 하기 위해서 강학습 가장 적절한 아니면 지금까지 힌트로 볼 때는 그렇죠. 알파고 제로가 순전히 강화학습으로 한 건데 지도학습을 통해서 한 것보다 더 높이까지 올라갔고 지도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알파고는 결국 그 정상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 끝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인간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이 뛰어넘는 기술들은 강화학습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또 제약이 있으니까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아까 뭐 벽돌 게임 그런 거 저는 이제 네. 인공지능을 처음에는 이제 한수분사라고 네. 그래서 어떤 인력이 왔을 때 아웃을 주는 네. 한수라고 했을 때 기하학습은 이제 한수 분사한 걸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한수 이게 분사. 예,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지도학습이라는 게 네. 인력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학습이나 강학습도 한수 분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가 지금 문제예요. 근데 강학습도 어떤 인력이 있을 때 특정한 기력이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강화학습은 정책이잖아요. 미래로부터 받을 보상의 누적의 총합이 최고가 되는 정책을 찾아가는 게 강화학습인데 우리가 그 함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는 모를지언정 어쨌든 입력과 출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함수를 찾아라는 건데 강화학습은 그 정답을 모른 채로 보상만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을 또 함수라고 본다면 맞겠지만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있는 함수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지도학습이랑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심리하러 오신 분께서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게 저는 상당히 좀 이상적이거든요. 이게 보통 거기 저희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발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스토리텔링에 가까운 서사로 쭉 풀어가지고 사실 다보다 알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까지 이제 그걸 끌고 가는 거니까 상당히 독특한 발표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스토리를 따라가기 힘든 거죠. 근데 지금 연구소에서 저희가 문제를 하시는 것은 저희 연구소는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전자기술과 통신기술을 주로 다루는 연구소예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은 그 전자와 통신에서 보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내에 2,000명의 연구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발표하신 내용을 고민을 하거나 이제는 그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분들은 채 100명 정도 되려나? 100명 조금 뭐 언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활용하려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실제 이런 연구에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술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어떤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뭐 저기 그 그린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공간에 대한 그냥 공간을 이용을 할 때 그냥 세팅된 것만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이제 덜 힘을 쓰려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냥 평면에 대한 거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좀 나중에 사람들이 공간이 넓어지면 우주에서 간다든지 미니한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공간 개념이 평면이 아니고 이제 3차원이 된다든지 하면 그 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이미 2D로 굳어져서 꼭 그리고 태어나는 애들은 이제 적응돼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인류 브레인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공간이라는 거를 2D로 줬기 때문에 저기 아까 그리드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에 가장 효율적인 게 결국 임팩트하고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레졸루션만 될 뿐이고 레이어 그런 거 같고 그렇죠. 근데 저거를 저런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저런 가설들을 세우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뒤에다가 질문하셨던 분은 지휘 직접 하시는 분인데 그 뒤에다가 가서 그 뒤에 어떤 내 시도를 다 된다고 하셨다는 분.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지휘를 작업할 곳은 없으니까 이런 인공지능이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다는 방법은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소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인간과 비슷한 걸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만약에 그런 조직이 생긴다면 아주 제일 앞에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리드셀은 3차원에서 잘 워킹하지 않는다고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2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새 같은 거 해보면 좋아요. 박쥐들은 또 약간 신기합니다. 박쥐도 그리드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달라요. 네. 신기합니다. 네, 맨 끝에. 그리드셀이요. 공간이랑 위치를 생각한다고 하면요. 공간이랑 물질요? 공간이랑 위치. 위치. 그러면 심각한 기치를 겪는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넣어주면은 완치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한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신경망을 뇌에다 이식한다.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제 모르겠어요. 그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고가 나서 부딪혀서 다쳤는데 깨어나서 수학 천재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 충격을 주면 그런 류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그렇죠. 뇌는 가소성이 있고 그리고 한쪽이 임페어되면 한쪽이 강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기능은 언제든지 증강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더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치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